여러분 이제 또 3부 여러분하고 우리 또 모시기 어려운 두 분하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또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담하기 전에 그 우리 박 기자에게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네. 그 우리나라 올림픽 그 통계라고 할까? 네. 종목에서 네.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종목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궁. 양궁일 것 같아요, 왠지. 양궁. 아, 그렇죠. 뭐 양궁. 그런데 양궁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계 올림픽에서 양궁이고. 아, 하계 올림픽에서 예. 양궁이에요? 그 동계 올림픽에서는 동계 바로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쇼트트랙이죠. 아, 우리 갑자기 쇼트트랙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 러시아로 귀화하신 우리 안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러시아 이름이 갑자기 우리 생각이 안 나. 러시아 뱅 뭐죠? 러시아 안토니인가? 안현수고요. 안현수 그렇죠. 네. 러시아는 이름이 뭐죠?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뭐 환경도 그렇고 네. 동계 올림픽 종목에서 참 그 세계 정상권의 성적을 보이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근데 동계 스포츠가 부자 나라들의 스포츠라고 원래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연아 선수는 아니고 이 피겨 하시는 분의 이 동영상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자기 그분은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이 피겨 선수들은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스포츠다. 왜냐하면 이 실업팀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돈 받고서 저 실업을 하면서 이 피겨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피겨 선수로서 성장하고 또 앞으로 대회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운동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자기가 개인이 알아서 벌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을 받든지 또 스폰을 받든지. 그렇죠. 스폰을 받든지 아니면 김연아 선수처럼 어떤 상업성 가진 선수로 성장해서 CM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그렇죠. 얻든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 정도로 되진 않아서 참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돈을 꼬라박고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해주는 그런 동영상을 바로 얼마 전에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경 때문에 네. 사실 1990년대만 해도 뭐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다는 것은 좀 언강생심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가 뒀었는데 바로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알베르빌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니까 또 알래스카인가? 그 우리나라가 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를 땁니다. 바로 김기훈 선수 아시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이제 따면서 네.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2006년 뭐 터린 올림픽 쭉 해서 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쇼트트랙 종목에서는 빠지지 않고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네. 그러니까 쇼트트랙 종목에서는 거의 뭐 세계 최정상권의 성적을 거두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황금밭이다. 네. 쇼트트랙 종목이. 예. 그만큼 뭐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쇼트트랙 종목이 그 경쟁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래서 그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로 또 귀화해서 했고 또 코치들이 또 외국 대표팀의 또 코치로 또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한국의 이제 쇼트트랙의 그런 어떤 그 국제 경쟁력이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당연히 그러한 결과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박 기자님 그렇게 우리 한국 쇼트트랙 종목이 네. 그렇게 정말 일취월장 세계를 제패한 그 원인으로는 어떤 걸 우리 박 기자님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뭐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활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썩 그렇게 뭐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 한 부장님 혹시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문체부에서는 이 쇼트트랙의 성공의 어떤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 듣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참 기적이다. 그것도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그 뭐 제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그 뭐 언론이라든가 논문에서 이제 그 평가한 거는 일단은 집중이었다. 집중.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 삼성, 아. 예, 삼성이 빈상연맹을 네. 하면서 그야말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시 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특히 이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은 다른 뭐 그 스피드 스케이팅보다는 이런 체력이 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오히려 동양권의 선수들에게 더 유리한 종목 아니냐. 몸이 좀 가볍거나 날렵하면 그렇죠. 좀 더 유리하다는 예. 건가요? 그래서 바로 빙상연맹이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거죠.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쇼트트랙이 우리에게 한국 선수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해서 빙상연맹이 예, 집중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약간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네. 정말 스파르타식 훈련. 스파르타식으로 예. 갈궜다. 그렇죠. 갈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게. 예. 그러니 물론 뭐 그거로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네.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또 문제점도 또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세계 최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1시간 더 훈련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맹 그리고 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하게 어릴 때부터 정말 훈련을 시켰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런 훈련이 뒷받침됐고 네. 또 연맹이 또 든든한 또 스폰서를 배경으로 삼아서 또 밀고 나갔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런 쇼트트랙에서 우리 한국 쇼트트랙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스포츠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큰 틀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도는 기업들이 삼성을 그렇습니다. 비롯한 기업들이 돈을 댔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잘난 대학 교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저는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짜 공부를 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시절의 얘기를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고 자꾸 깨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 황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만 물론 뭐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비판만 가지고는 발전 방향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예, 비판과 함께 그렇다면 건설적인 그런 어떤 그 발전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저의 뭐 사견일 수도 있지만 그 학교나 언론에서 우리 엘리트 스포츠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를 위해서 지원을 한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격려보다는 비판이 앞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뭐 조그만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네. 그냥 예. 아니 왜 마냥 도와줘도 생각하시고. 뭐라고 하죠? 왜죠? 그 심리는 왜?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그 삼성이 그래서 결국 스포츠 손 뗐죠. 손 뗐죠. 예, 연맹 빙상에서 나갔습니다. 예. 인상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동계올림픽에서 뭐 적어도 2개 가장 많을 때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금 6개를 땄거든요. 와.
쇼트트랙에서만. 네네네.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뭐 쇼트트랙 포함해서 네. 목표가 금메달 2개랍니다. 목표가. 예. 네. 그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그 음. 이기용 회장이 나 네. 방송 네. 그 언론 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목표가 없죠. 2개랍니다. 그 이제 메달 얘기가 나와서 이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제가 그 국제체육과장 할 때 네. 그때 그 제일 중요한 미션이 이제 경기장 건설이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썰매 종목 봅슬레이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 그 시설이 그 이 썰매장 그 시설 건설비가 한 1,200억 가량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대회 그때 뭐 한참 이제 그거 짓느라고 착공을 했을 때인데 IOC가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평창 동계 올림픽이지만 일본 나가노 올림픽 시설을 사용해도 좋다. 네. 그러니까 이 예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을 그렇죠. 했어요. 예. 나가노에 그 저 썰매장이 있었는데 네. 그 저 나가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녹슬고 뭐 해서, 폐허가 돼 있는 걸 수리해서 그걸 써라. 그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그렇죠.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더니만 그냥 여기서 해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썰매 종목은 그 썰매 종목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100번 연습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10번도 연습 기회를 안 줘. 그렇죠. 예. 그래서 썰매 종목 그 썰매 경기장이 있는 나라의 선수가 금메달 확률이 제일 높은 그렇죠. 거예요. 예. 역시 돈. 그때 그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온 배경에는 그 국민 세금 1,200억을 투자하고 금메달을 여기서 이게 따자라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흔히들 잘 모르시는 건데 제가 이제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뭐 또 뭐 분산 개천이 네, 뭐 분산 그런 개천. 예만 논란이 많이 네. 있었고 일부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또 그죠? 그거를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그랬던 거고. 예. 또 토건이냐?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돈을 아끼려면은 이제 저 분산 교체를 해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저 덕유산에 있는 그 시설이 뭐죠? 무주. 예, 무주 스키장 예, 예. 그 좀 손 보면은 저 새로 건설 안 하고 그 평창 쪽에 새로 건설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근데 강원도에서 뭐 이렇게 난리가 근데 강원도 사람들이 뭐 결사적으로 딴 데 못 간다. 이건 평창올림픽이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시까지 와서 올라와서 이 예, 시까지 예. 하고 했었잖아. 그 담당 과장이랑 저 당시 제 식속상관 그 체육국장이 그 당시 우상일 국장이었는데 맞습니다. 우상일 하면 화형식을 화영시까지. 아니 진짜요. 아이고. 평창에서 야. 평창 그 굴적 마당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도의 그 모얼론의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아니 국장님 이거 지어놓으면 이거 애물단지인데 이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쇼킹한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 강원도도 애물단지를 좀 끌어안고 싶다. 그 사람들이 이 뭐 이게 전라도 지역 차별 운운하는데 그 국장 얘기입니다. 강원도에 그 언론이. 강원도는 그런 게 뭐 역차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아예 그동안 그야말로 이거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강원도 사람들의 정서가. 네, 맞아요. 우리도 애물단지를 끌어안고 싶다.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보통 뭐 감자바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항상 뭐 어떤 선거 있을 때만 해도 뭐 아무튼 강원도는 거의 뭐 이렇게 그렇게 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강원도에서 이 평창 이게 삼수 끝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강원도가 그래도 이 동계올림픽 유치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의 어떤 그 경사. 지상 과제, 그 수건 네.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유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그런 그 경기장 또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분산 개천이 물이 나오니까 이 강원도민 입장으로서는 뭐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뭐냐 그런 경기장 시설을 지음으로써 또 관련된 부대에 또 인프라도 또 이제 건립이 되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짓고 보자라는 그런 네. 욕구가 강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한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강원도민들이 이건 머리띠 누르고 역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용식까지 정말 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스포츠 이런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또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3부에서 어떻게 보면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네. 계획 결국은 그 결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 이제 그 5.16 혁명, 네. 61년 5.16 혁명 하고 나서 이제 근데 군사정부죠. 그때는 이제 과도기적 군사정부에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획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차근차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개발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했던 것도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또 우선 필요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래서 석탈이니 그다음에 또 중화학이니 네. 그러니까 물론 그 개발 계획 단계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물론 가능하지도 않았겠지만 뭐 복지 뭐 그렇게 했었으면 그럼 뭐 지금의 경제 성장을 견인은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때 정말 그 일본과의 그런 그 경제 협력을 통해서 또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상회하면서까지 그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얻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화합 공업을 육성하는 등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여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러한 선택과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용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회가 각 부문에서 그 욕구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욕구를 이렇게 골고루 충족시키려다 보면은 이제 한 나라건 조직이건 간에 그 영향을 집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대상이 되지 못한 그룹들의 분노가 그렇죠. 쌓이고 이게 끌어올 수밖에 없죠. 이거 방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스템을 끌고 나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탄압이 불가피한 거고 이게 소위 이제 개발 독재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 유신 혁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죠.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말도 해야 되고 또 떡고물을 뭐 나도 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왜 대통령을 그리고 뭐 10년 했으면 됐지 더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상식적인 이런 불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다 이 진압을 하고 가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심지어는 측근들마저도 네. 이게 반기를 들고 그랬잖아요. 네, 10월 그렇죠. 유신에 이제 동의를 안 하고 네. 저 김종필 씨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지못해 끌려오는 그런 신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다. 저는 요즘에 이제 박정희라는 이 함자를 들으면은 그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게 외로움. 정말 외로우셨을 거다. 이게 측근들마저도 같이 정말 당신과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그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이 길을 사실상 혼자 가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쇼트트랙의 성공 비교와 관련해서
그 삼성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 이제 삼성이 빙상연맹을 이제 주도하는 거니까 그 빙상연맹이 주도를 했듯이 바로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은 정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일부에서는 뭐 독재라는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부 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사회 분야 영역에서 분출되는 그러한 욕구 또 그러한 갈등을 그래도 진정시키고 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견인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소위 뭐 정말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 뭐 정말 민주화가 운동이든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런 민주화가 있었다면 과연 그러한 일사불란한 경제 개발이 과연 있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우리 네. 박 기자님은 뭐 나이도 어르니까 네. 뭐 보릿고개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이제 50 초반이니까 네. 뭐 솔직히 뭐 보릿고개 그거는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정말 그렇고 제 고향 강원도 철원인데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이 전기가 쉴 새 없이 전기가 끊기고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지금이야, 뭐 지금 네. 보면 뭐, 그냥 그때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뭐 태국이니 필리핀이니 이런 나라 비교하면 우리는 진짜 문자 그대로 기적을 이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이 선배 세대가 기적을 이룬 거예요. 정말 이건 이미 기적을 이룬 나라에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이게 기적인지 모르는데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 근데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거 이제 그런 시대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지금의 시각 기준으로만 그때를 바라보니까 뭐 거의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월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필리핀 상태로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 박 대통령이 그 집권하셨던 그 60년대 이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 두 번째가 필리핀이었었어요. 네. 필리핀 원조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필리핀이 이제 그 엉망이 돼가지고 필리핀에서 이제 대학 졸업한 여대생들이 네. 뭐 홍콩이랄지 네. 사우디에 가정부로 가가지고 이제 의도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정말 비참한 여대생들이 네.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네, 애들이잖아요, 네.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근데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그 망가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좀 다른 나라 케이스를 조사해 보니까 길면 한 30년, 짧으면 뭐 순식간에 5년, 10년 만에 나라가 망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았었는데 필리핀이 지금 이렇게 처지가 역정된 것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저는 주된 원인이 하나가 바로 어떤 지도자를 네. 만났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그 나라를 끌어왔는가 그리고 그 국민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지도자의 가장 큰 그 안에 컨텐츠는 결국에는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권 시기 어떤 집권 형태가 저는 독재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게 가사 독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북한도 독재고 남한도 독재다 했을 때 왜 북한은 실패를 했는데 남한은 성공을 했느냐 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룰을 시장 경제 사실은 국가 주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그런 룰을 세워서 국민들을 이끌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거는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선택과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하는 놈에게 더. 음. 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우리 할 그렇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시멘트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멘트를 처음에는 공평하게 일단 나눠줘 봐요. 그러면은 어떤 지자체는 이 시멘트를 잘 활용해서 도로도 닦고 다리도 이제, 놓고. 다리도 놓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자체 공무원들은 또 그냥 또 빼돌리는 거죠.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잘 활용 안 해서 그냥 방치해서 시멘트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정 시기마다 평가를 해서 시멘트를 잘 활용해서 개선 이룬 데는 더 줘. 그렇죠. 안 된 데는 못 해줘. 그러면은 당장 못 받은 지자체 사는 주민들은 왜 우리 못 받냐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자극을 했듯이 아마 오늘 주제는 이제 스포츠인데 스포츠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뭐 어쨌든 집중을 해야 한다면 소수의 잘하는 어쨌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포츠도 뭐 공부가 됐든지 스포츠가 됐든지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잘하는 사람에게 좀 더 뭔가 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룰을 대통령께서 좀 철학에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룰의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국가 주도, 정부 주도,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뭐 부작용이라고 할 것도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또 노출이 됐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쇼트트랙 같은 경우 보면 네.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선수의 여성 선수에 대한 뭐 코치의 어떤 성폭력 문제, 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인권 침해적인 어떤 훈련의 방식으로 인한 그런 또 문제, 네. 그리고 또 너무 그 특정인이 연맹과 또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또 전횡을 휘두른다는 그런 또 그런 문제. 근데 그런 문제가 또 노출이 됐고 또 일부 또 뭐 또 확인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그 문제점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을 하고 고치고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이제 주안을 두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비판에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은 그래도 그런 성과를 완전히 그냥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도 조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체부에서도 이러한 엘리트 체육 선수 육성의 어떤 그런 운영 방식에서의 문제점 그런 걸 오래전부터 또 인식을 하고 또 저거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은 아니고 뭐 그런 고민을 시작한 게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조금만 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부작용이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완전한 존재고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돼 가는 이게 국면에 있다. 우리가 노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이게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이 소위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공과 과를 가려서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야말로 이 과거를 전면 부정한다 할지 한 사람의 공과를 묶어서 전부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쳐박는다 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서 벌어진 이른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저는 그것이 옳게 진행이 되려면 제도 시스템을 고치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그러한 제도 시스템을 혁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그것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막을 내리는데 처음에 출범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 제도 시스템적으로 뭔가 크게 뭐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끌 무슨 제도적 개혁이 있었나? 뭐 공수처 만들고 네. 뭐 글쎄 그게 뭐 공수처가 과연 뭐 옳은지 아닌지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엔 충분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룰을 만들고 새로운 그런 거에 전념을 했으면 우리 한국 사회를 더 발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은 좀 이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정권 이 구성원들이 좀 무능하고 이게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때 그 공부수석 지낸 사람이 누구죠? 이대 교수. 조기숙. 조기숙. 예. 조기숙 교수도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일당은 무능하고 위선적인 집단이다. 그러니까 그 한 집안에 있는 애들끼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얘네들은 무능하고 게다가 위선적이라서 뭘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애들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공무원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얘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그 소위 적폐 청단을 한답시고 전 정권에서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을 다 어떤 식으로든 물을 먹였어요. 저같이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좌천시킨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보면서 야 이거 정권 바뀌었다고 뭐 열심히 했다가는 그렇죠.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렸어요. 안 해버리죠. 5년 동안. 그리고 뭐 상관이 뭐 시키면은 이게 받아 적어 놓기나 하고 나중에 이거 면피용으로. 그러니까 시키는 놈도 떨떠름하고 받아 적는 놈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5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쇼트트랙 빙상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그게 또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와 또 결부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특히 이제 삼성이 이제 빙상 맡았고 승마 맡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적폐청산을 위해서 오로지 그냥 무조건 삼성을 아웃시켜야 되겠다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러니 뭐 삼성이 빙상연맹에서 손을 떼게 되고 뭐 승마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쇼트트랙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예상 금메달 수가 2개다. 다 합해서. 그러니까 쇼트트랙 포함해서. 저는 얼마 꽤 오래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삼성이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난번에 이 소위 적폐청산 과정에서 삼성이 당할 때 삼성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삼성 편에서 발언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체육계.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 정말 우리 체육인들. 그리고 지금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또 펑사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양심 있는 체육인들이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체육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죠. 야 진짜. 그러니까 한때 뭐 BLM 해가지고 블랙 라이브스 메러 해가지고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는 뭐 국내 대해서도 무릎 꿇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또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왜 중국 문제만 나오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 또는 홍콩 그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너무나 위선적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박 기자님 잘 아시지만 위안부 문제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아니 그게 70년, 8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힘줄 이게 붉어지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북한 여성들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겪는 이건 이제 방송되는 거라서 입으로 얘기를 못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것들이. 맞아요. 아니 그거 잠깐 얘기하자면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윤미향 지금 의원 되기 전에 누군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 윤미향 지금 의원 그때 당시 정의경연대 이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테마가 아닙니다. 테마. 우리는 위안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온리 이만. 예.
아유, 그래서 이제 또 서서히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1부, 2부, 3부를 통해서 이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또 보이콧 논란 등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한국 쇼트트랙의 또 성공과 박정희 정부 경제 개발의 어떤 그런 성공의 어떤 그 방식의 유사점을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위선적인 일부의 그런 어떤 위선적인 행태를 우리가 이제 꾸짖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방송, 우리 대담을 통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이러한 그 저희 대담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 이슈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시고 또 정확한 인식을 하셨기를 바라면서요. 그것이 우리 이 대담에서 저희가 그 원하는 그런 또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한국자님 그리고 우리 박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뭐 예.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저는 이제 이 2부에서 그 반기문 그 총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반 총장님께,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이나 역임하신 우리 반 총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IOC 윤리위원장직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이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들의 치부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IOC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IOC가 얼마나 이 더럽고 치사하게 중국 공산당에 굴종하고 있는지를 폭로함으로써 IOC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진짜 이 반 총장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반 총장님께 전달을 해서 꼭 반 총장님께서 역사적인 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예. 드립니다. 예. 저는 이 박정희 정부의 이 체육 정책이 어떤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신체 단련하는 데 목적도 있었다라는 점을 이번에 처음 사실 알게 되었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또 일본어를 한 20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전철을 타고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야구장이 엄청나게 보여요. 하천변에. 그렇죠. 네, 일본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야구장이 보이고 막 테니스 코트도 많고요. 특히 일본의 중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렇게 가보면요, 학교에 수영장이 무조건 있어요. 다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테니스 뭐 이런 거 치고 싶다 해도 코트가 없는데. 뭐 어떤 학교 코트 이런 데는 일부 특정 동호인들이 이렇게 독점을 하고 거의 독점. 이렇게 우리가 월 얼마 지불했으니까 이만큼 우리 거야.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생활체육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화되기가, 일단 뭐 아까 평창도 말씀 이렇게 나왔지만은 일단 시설이 있어야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 없이 맨몸 운동 할 수 있는 거는 뭐 체조라든지 달리기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게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시설에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시장에서라도 그런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1, 2, 3부 방송 좋아요, 그다음에 또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면은 저희의 이 고품격 대담 방송이 많이 알려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달에는 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이 대담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또 특별 대담 방송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특별 기획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